네, 도겸입니다. 이제 또 제가 또 책을 한 권 또 들고 왔는데 그게 바로 부자 마인드 책이네요. 정말 그러니까 이제 작년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제 기왕장 옥션을 하려다가 보니까 뭐랄까요? 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다 그래야 되나? 하여간 열심히는 했는데 그래도 그 열심이라는 게 다소 정상적이진 않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하는 게요. 특별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끝까지 반드시 완수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최선을 다한다는 거를 모토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경매도 여러분들도 보면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열심히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어떤 요소들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열 개쯤 되면은 분명히 어딘가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빵꾸가 나기 마련이죠. 모든 거를 다 잘할 순 없죠. 그죠? 모든 거를 다 잘하면은 뭐 엄청나게 좋겠습니다만은 한 사람이 하나의 생각과 하나의 어떤 생각이란 건 마인드를 말하는 거죠. 아니면 생각의 힘을 가지고 또는 이 육체는 하나죠. 하나를 가지고 여러 군데 놔두면서 여러 가지 일과 여러 가지 갈래길에서 시시때때로 선택을 해야만 되는 입장. 이거가 굉장히 힘든 일 같아요. 왜 힘드냐? 특히 이 부자 마인드만 해도요. 이걸 언제 끝내야지 하고 시작한 게 벌써 2년도 넘은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더 늦출 수는 없고, 기왕장 옥션에 제가 쓴 책을 3권을 다 제 육성으로 해설을 하는 영상을 꼭 찍어야지 하고 시작됐던 것이 지금 언제입니까? 한 2년 된 것 같은데,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사업하면서는. 그러니까 이 책들도 한가할 때 써지는 것 같아요. 한가하면 책 쓸 시간이 있는데 한가하지 않을 때는 책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권리 분석에 관한 책을 이제 쓸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생각한 게 사실 작년이에요. 근데 그 작년에 너무 바빠서 또 안 했네. 그런 다음에 이제 한 3월 안에 이제 빡시게 한 2달 해볼까? 그래서 조금 경매에 실제 등장하는 어떤 권리 분석, 실제 사용되는 권리 분석들로 해볼까? 라고 기획안도 써보고 이미 목차도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계속 회사 일에 치이고 이것저것에 신경 쓸 것들이 많다 보니까 에너지가 고갈되는 그런 거를 좀 많이 느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강력한 에너지가 점점 줄어든다는 걸 실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걸 아셔야 돼요. 지금 뭐 판단할 게 몇 개 없고 고민할 게 몇 개 없죠. 한 서너 개 정도 안에서 다 있고 그러나 그 이상의 어떤 것들이 있을 때는 정말로 모든 걸 자기 혼자 할 수가 없다는 걸 느끼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혼자 쪽으로 간다면 이 일의 규모를 축소시킬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이런 모든 것은 구상이 좋고 생각이 좋아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재 에너지라는 선을 넘지 못하는 거죠. 그걸 그림의 떡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죠.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너무 쉬운 일들도 현 상황에서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도 하나의 깨달음인데요. 경매할 때 있어서. 특히 이번에는 무조건 옥션에도 올려놔야 되기 때문에 어찌됐든 끝을 볼 건데요. 며칠 간격으로 꾸준히 부자 마인드를 마감을 좀 쳐서 지금이 거의 한 145페이지니까 아직도 이 책이 400페이지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두꺼웠나? 아닌데 한 300페이지인가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아까 좀 하다가 이번엔 꼭 끝까지 가겠다는 걸 여러분 앞에서 이제 다짐을 하고 이 방송을 무조건 꾸준히 해서 처리를 해버려야 되겠다 이 생각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눈에 보이시는 짧은 고통 긴 행복 요런 주제를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야 내가 이렇게 말을 세게 썼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읽고 좀 놀랐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전세를 사는 분들이 경매를 이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한다. 맞죠?
실거주용도 있고 투자용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쓴 거죠. 이거는 제가 옛날에 쓴 겁니다. 저는 전세를 사는 것이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전세금은 몇 년이 흘러도 1,000원이 안 들잖아요. 그죠? 그 사이에 물가는 꾸준히 오르고 요즘에도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전기, 수도, 가스, 요금, 지하철 요금, 버스 요금, 뭐 인상 막 이러고 앉아 있잖아요. 그런 입장이 이게 시류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목돈이라는 전세금은 한 푼도 늘지 않는 것이죠. 그냥 말 그대로 물가 상승 대비해서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월세를 안 내려고 전세를 선택하기는 합니다만은 현실적으로 그죠. 벌이가 시원찮을 때는 당연하게 전세금을 줘서 물가 대비해서 가격의 가치 하락은 있을지언정 적어도 내가 월급에서 벌어서 월세를 줘버리는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세를 선호하는 게 사실은 일반적인 심리죠. 그거는 일반인의 심리고, 그러나 만약에 그 어떤 전세금으로 다른 데 집을 사서 월세를 받을 수 있다면은 그거가 훨씬 더 계산상은 맞는 얘기죠. 훨씬 더. 그래서 당시에는 전세 사는 사람이 그렇게 아둔해 보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집을 산 사람은 집은 산 대로 올랐었고, 월세를 살아도 월세를 줄지언정 건물을 몇 개를 사서 거기서 월세를 보통 12%에서 10% 받던 시절이기 때문에 훨씬 낫죠. 훨씬 낫죠. 그렇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그 말이 맞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썼던 말입니다. 자,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집이 아닌 이유로 일종의 서러움을 받을 수도 있다. 남의 집이면 그렇죠. 반대로 자기 집이 있으면 부동산 시세 상승으로 인해서 재산이 증가될 수도 있고 남의 간섭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결국 전세로 사는 것보다는 내 집에서 사는 것이 훨씬 좋고, 그러므로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견뎌야 한다는 것이다. 제가 그 자금이 없었던 시절에는 어떻게 하면 부자로 살 수 있을까를 고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떠오르는 문장이 뭐냐면, 돈만 벌 수 있다면 1년에 수십 번이라도 이사를 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다. 그건 각오에 관한 거죠. 우리가, 야, 불구덩이에 몸을 던질 각오로 하겠다. 이 얘기가 불구덩이에 들어가라 이 뜻은 아니죠. 그래서 뭔가 그 당시 제 생각이 그 당시 저의 생각은 만약에 돈만 벌 수 있다면 뭐 이사 그까짓 거 뭐 몇 번 더 못 다니겠나 그런 생각을 했었다는 것이죠. 진짜로 수십 번을 이사하고 월세방에 살더라도 돈만 벌 수 있다면 그렇게 여러분들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고요. 혼자서 사는 경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일 가족이 있고 아이들이 3명 정도 있어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배우자의 반대와 아이들의 학교 문제 등을 무시한 채 이사를 다닐 용기가 있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저는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예, 요거는 제가 조금 성급한 표현 같습니다. 그때는 결혼을 하지 않았을 때예요. 결혼하고 첫 해가 됐을 때구나, 이게. 날새기로 썼을 때니까. 그죠? 그때는 애가 없었을 때죠. 그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여러 군데 사놓은 집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지금도 자신하냐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의 학교 문제를 때문에라도 자신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이들이 이제 키우시면은 그쵸, 학교 문제, 학군 문제, 공부 문제, 그 다음에 아이들의 이제 그 어떤 친구에 관한 문제, 친구도 좀 있어야 되고 정서의 안정이라는 점도 있어야 되겠죠. 단지 돈만 때문에 이사를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나 그때는 이런 각오로 이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아이들의 의견은 크게 이렇게 거주 이전을 할 때는 크게 작동하진 않습니다만은 최대한 아이들의 어떤 감정을 다치지 않는 선에서 정책을 결정해야 된다는 어떤 한계가
오긴 오더라고요. 저희들 아이들, 제 그 아이들도, 초등학교를 최근에 이제 서초초로 옮겼는데, 그 옮기는 게 이제 추석 때 옮겼어요. 근데 추석 전에, 이사는 미리 갔는데, 친구들, 그죠? 자기 그 친구들, 그러니까 추석 전, 연휴 전까지는 자기 친구들하고 거기가 운동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4일인가를 제가 그 아예 그 출퇴근을 왔다 갔다 했어요. 아침에 태워다 주고, 오후에 약속해서 저하고 태워서 오고, 요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운동회를 하고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뭐 그래라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를 제가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이 이사의 문제는 아이들이 있을 때는 결정하기가 매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돈도 아이들이 크기 전에 벌어라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의 수단으로 또 재산 증식 수단으로 전세 보증금을 빼서 투자를 해야 할 경우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바로 전세 보증금으로 투자를 하고 난 후 입주를 기다리는 동안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사느냐. 예. 이게 이제 당시에 컨설팅을 할 때 보면은 전세를 살다가 실거주를 하려고 할 때 이 중간에 전세금을 빼서 집을 사기 때문에 이주에 관한 문제가 이슈가 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명도할 때까지 한 2, 3개월 정도 이상고적 돼 있는 게 낫죠. 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이 문제는 만약에 전세를 살다가 내 집 마련을 한다라고 보면은 일시적인 이상가족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전세 사는 집에서 전세금을 빼주는 시간이 있을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그 돈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면서 또 명도할 때까지 한두 달 기다리는 어떤 세월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는 어떤 경우에는 인테리어를 한 달 정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일시적인 어떤 거주 이전의 불편함은 반드시 전제되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고통이란 것이 끝이 없어 보일 때는 힘이 들지만 만일 얼마 동안만 기다리면 고통이 끝난다고 알고 있는 경우에는 힘이 덜 든다. 예, 이거 맞습니다. 자, 얼마 동안만 기다리면 끝나. 이 얼마 동안만 확실하다면 우리가 왜 못 참겠습니까? 고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군대 가가지고 야 좀만 참으면 사회인 돼. 이런 생각을 하니까 살지. 야 군대 20년 해. 그러면 살겠어요? 그게 힘들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경매 투자는 고통의 끝이 너무나 확실한 투자다. 잠시 잠깐의 고통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을 너무 자주 본다. 시야를 크게 가지면 고통이 곧 즐거움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비유컨대 병이 들었을 경우에 주사를 맞는 고통을 이겨내야 하기도 하고 암세포를 없애기 위해서 배를 가르는 고통을 이겨내야 하고 더 큰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팔의 근육이 끊어질 정도의 통증을 극복하고 무거운 기구를 들어야 한다. 고통을 1년쯤 참으라고 하면 못 참겠다는 사람이 있어도 이해는 할 수 있다. 그런데 겨우 4개월 남짓 참아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이 있는데 그것을 못 참는다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나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경매 공부를 하면서 1년 동안 공부해라라고 하면은 그거 진짜 1년은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3년씩 했고 대학을 4년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10원 한 장 벌 수 없는 그런 데에서는 몇 년씩 잘 버텼지 않습니까? 그러나 돈을 버는 일에 있어서 1년을 참든 2년을 참든 3년을 닦는다고 한들 노후에 대책이 된다면 왜 그거를 꺼리고 안 해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열심히 하면 되지. 그죠? 자, 배우자를 설득할 자신이 없다면 처음부터 배우자 선정에 문제가 있든지 또는 배우자를 설득하지 못한 자신의 설득력을 반성해야 할 것이다. 경매 투자를 할 때 생길 수 있는 짧은 고통이 올 때면 반드시 넘고야 말겠다는 생각을 하라. 짧은 고통, 긴 행복 꼭 암기하십시오. 이렇게 했네요. 자, 두 번째 여기까지는 읽고 제가 해설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1등만이 생존하는 시장이 경매시장이다. 하루에도 법원에서 진행되는 경매건은 수십 건이 넘습니다. 맞죠? 어떤 물건에는 수십 명이, 어떤 물건에는 한 명도 응찰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냥 이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건 오직 한 가지로 권리 분석을 누가 잘했냐, 시장 조사를 얼마나 잘했냐, 뭐 이런 요소는 투자를 하기 전 단계에 불과하다. 제가 엊그제 그 옥션 랜민에게 특강이라고 해서 강의를 해준 게, 경매 실체에 대한 강의를 한번 했었죠. 그 경매 실체에 대한 강의는, 그겁니다. 1등만 살아남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거 굉장히 그 강의를 괜찮게 잘 해놨습니다. 며칠 전에 강의인데, 그거 찾아서 한번 다시 또 들어보세요. 최근에 지금 방송에 한 서너 개를 동시에 올려가지고 약간 혼선이 좀 있는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매우 간단하지요. 전에 어떤 사람이 이런 원리를 설명했더니 이런 말을 하더군요. 높게 쓴다면 무조건 당첨될 건데 그러면 엄청 써버리지 뭐, 이러는 겁니다. 그 말의 숨은 뜻은 엄청 높은 금액을 써버리면 무조건 당첨될 거 아니야. 그렇게 투자를 하면 무슨 재미로 투자를 해, 이런 뜻이겠죠. 사람들은 두 가지 극단에 빠지는데 흑백 논리에 빠집니다. 검은 것이 싫다고 하면 곧 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많이 써야 낙찰받는다고 하면 무지하게 많이 써야만 할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멍청해서 그런 거죠. 경매는 투자이고 투자는 수익이 남아야 하기 때문에 많이 쓰라는 말은 곧 원하는 수익이 나는 전제에서 많이 쓰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밑줄 짝을 딱 그어 놓으셔야 됩니다. 많이 쓰라는 것은 원하는 수익이 나는 수준에서 많이 쓰라는 뜻인데, 많이 쓰면 1등 제지, 그걸 누가 몰라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은 되게 아둔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호랑이는 토끼 한 마리를 잡더라도 최선을 다한다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경매 투자자는 자신의 시간과 비용을 썼을 때는 반드시 잡아야 하는 것이다. 여러 명의 경쟁자가 예상이 된다면 적당히 써야 될까요? 최선을 다해서 써야 될까요?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만약에 단독응찰이 너무 확실할 정도로 정말 개똥 같은 물건이야. 그렇다면은 조금 줄인다는 게 이해가 돼도, 적어도 자기 입으로 제가 물었을 때 몇 명이 들어올 것 같습니까? 그러면 몇 명 정도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몇 명 정도 들어온다는 사실이 틀릴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면 적당히 써야 돼요? 많이 써야 돼요? 네, 많이 써야 됩니다. 이렇게. 많이 쓸 경우에만 낙찰을 기대라도 할 수 있지, 적당히 잔머리를 써서는 낙찰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적당히 써서 떨어지면 당연히 떨어지는 것이지만, 많이 써서 떨어지면 최선을 다했어도 어쩔 수 없이 떨어진 것이므로 내 물건이 아니라는 위안과 함께 아쉬움 자체가 없어진다. 중요한 논리죠. 진인사 대천명에 관한 논리입니다. 아쉬움이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경매 투자자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마음가짐을 모른다. 낙찰 가격을 결정하는 어떤 기준과 공식이 따로 없는데도 가능한 낮은 금액을 써서라도 낙찰을 받겠다고 생각한다. 투자를 미신에 따라서 하는 버릇을 한 번, 두 번 들이면 늘 점을 쳐서 투자를 하고, 소 뒷걸음에 쥐잡듯이 우연히 한 번 맞으면 자신의 생각이 늘 옳다라는 황당한 착각에 빠진다. 네, 뭐 수도 없이 많이 봤으니까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낙찰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바라보면 가능한 한 적게 써서 낙찰 받으려는 어리석은 사람은 좋은 물건은 거의 대부분 타인에게 놓치고 만다. 결국 부자 되기 틀렸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 썼습니다. 경매시장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1등하는 사람이고, 1등과 10만원 차이밖에 나지 않는 2등일지라도 꼴찌와 하등의 차이가 없는 낙오자일 뿐이다. 조금 냉정한 표현이지만 분명한 사실관계를 말씀드린 거죠. 예, 다음 시간에는 1등은 다른 경쟁자보다 적게 얻으려는 사람이다. 이 주제로 설명을 한번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